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한선에 대해서 정말 유익하고 재미있는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어영차 바다야 시청자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주제는 어떤 겁니까? 해양사에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좀 수수께끼, 조금 미스테리 이런 부분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는 주제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다 하면은 이제 두 명의 인물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해상 왕이랬던 장보고, 그다음에 충무공 이순신 이렇게 두 분이 기억에 남는데요. 장보고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실체가 지금 잘 안 밝혀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장보고의 어떤 실제 유물이라든지 살았던 여러 가지 실체가 없어서 우리가 일단 판타지를 그리게 되는데, 중국의 사료인 번천문집에서 보면 정년하고 같이 무공이 이제 뛰어나서 번천문집에 기록할 정도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무공으로서 이미 이름을 날린 사람이었죠. 그런 면에서 거기서는 이미 스스로 입신한 사람이었고, 그에 반해서 이제 일본 쪽에서는 옌닌 스님이라는 분이 중국에서 이제 불법을 구하려고 10년간 머물다가 돌아올 때 이제 배가 없으니까 한중일을 잇는 사람은 장보고밖에 없으니까 장보고한테 편지를 몇 차례나 보내서 가는 배를 기다렸다가 그 배를 타고 이제 귀국하는 도중에 태풍을 만나게 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구하기도 전에 어떻게 보면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그 라이샤워 교수라는 분이 쓴 책에 장보고는 킹메이커, 머천트 프린스 앤 킹메이커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놓고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기록을 보면 해도인이라는 이유 또는 신분이 낮다는 이유로 인해서 염장이라는 또 사람에 의해서 이제 암살이 돼버리고 청해진이 혁파되는 그런 부분에서 일종의 반역의 입장에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철저하게 장보고 사후에 완전히 흔적을 지워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면이 있지만 중국이든 일본이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반역자의 입장에서 김부식이 기록해 놓은 것인데 비해서 그쪽에서는 훨씬 높게 평가되고 실제로는 그 이상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한중일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역사적 인물로 우리는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라시대의 해상무역의 중심, 청해진의 옛터, 전남 완도. 이곳에선 장보고와 관련된 한중일 삼국의 고고학적 자료와 문헌 기록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중국과 일본 등과의 무역에서 사용했던 선박의 모형부터 해양 기상과 바다 지형을 고려해 개척했던 다양한 무역 항로까지 장보고의 모든 것을 만나볼 수 있다 해도 무방합니다. 장보고의 해상무역의 기지이자 무적 함대의 기지였던 청해진. 이 청해진이 설치되었던 장도의 앞마을 장자리에선 장보고 대사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매년 정월보름 아침 동이틀 무렵 올리는 당제. 마을 사람들은 한 해의 무사기원을 바라며 정성껏 제례를 올립니다. 우리 마을에서 정성을 들여서 1년 내내 이 건강하고 보호하는 일들이 소원소치하기를 빌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매년 5월 완도군에선 장보고를 기념하는 장보고 축제도 열리는데요.
장보고의 해상 무역 항로 탐방과 해상 출정식, 그리고 노젓기 대회까지. 장보고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행사입니다. 해양영웅 장보고 대사의 도전 정신과 그리고 개척 정신을 계승하고 청정바다 수도인 완도에서 생산되는 그런 맛깔스러운 수산물을 홍보 판매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박람회가 될 것입니다. 바다를 지배했던 해상왕 장보고. 그의 역사는 천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여전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거울에 보면은 그 뒷면에 배가 그려져 있는 거울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배 모양을 그린 그 새겨놓은 그 구리 거울은 중국보다 한국이 현재까지 그 도판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 확인된 걸로는 2배 이상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려 선박이 많이 발굴이 됐지만 발굴되기 전에 바다를 항해하는 고려 선박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우리 그 선박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밌는 건 왜 고려에서 유독 이것이 유행을 많이 했고 이것이 많이 제작이 되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흥미있는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 고려 태조 왕건의 할아버지가 작제건입니다. 그 작제건이 당나라에 자기 생부를 만나기 위해서 당나라로 이제 건너가려고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이제 다른 것이 나타나서 용녀와 함께 너 그 칠보하고 양장과 돼지를 가지고 칠선을 타고 고려로 돌아가서 거기서 자리를 잡겠느냐 아니면 내가 여기서 이제 죽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당연히 나 그 용녀하고 같이 다 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고려로 돌아왔다라는 이제 그 설화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설화를 표현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 사람들이 중국에서 이 도안을 해서 보니까 작제건 설화랑 이제 이 매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봐라. 이제 여러 선물도 하고 주변에 이제 귀인들한테 하고 일종의 고려 태조 왕조의 세가를 상징하는 일종의 이미지 메이킹을 이걸로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이제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지만 왜 많이 모작을 하고 또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널리 또 오히려 중국까지 금나라까지 많이 수출을 한 걸로 지금 연구가들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장보고 다음 인물로 저희들한테 많이 알려진 분이 그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십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여자 관계가 복잡했다. 사실입니까? 근데 재밌는 건 이제 덕수이 씨,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전주이 씨가 아니시고 덕수이 씨시잖아요. 덕수이 씨 그 족보에 따르면 상주 방 씨가 이제 정실 부인이십니다. 해주 오 씨는 이제 측실이 되겠죠. 두 분은 이제 공식 그 족보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제가 따르는 주장에 따르면 세 사람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보면 1594년도 8월 2일자에 아주 딱 한 문장이 나옵니다. 한밤중에 꿈을 꿨는데 부한 사람이 아들을 낳았다. 꿈에 이제 그 부한 사람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날짜를 세보니까 아직 낳을 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꿈이지만 내쫓았다. 그 얘기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니까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우리 이순신 장군님. 너 인간적인 어떤 내쫓기 전에는
같이 있었다라는 얘기 되죠. 같이 생활을 기거를 했다.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여인은 공식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순신의 여인은 복잡한 건 아니었습니다. 정실 부인, 측실 부인이 있었고 아마 전쟁 중에는 부한 사람이라는 사람하고 일정 시간은 좀 같이 기거했던 것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진 않았죠. 깔끔하죠. 이 정도면. 조선 최고의 명장이자 임진왜란 승리의 주역 중 하나인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의 승리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찾아 전남 진도로 향했습니다. 외덕산에는 약 50기의 비석 없는 무덤이 있는데요. 일본 그 군사들이 여기다 묻혀 있다고 해서 애덕산이라고 아버지한테 그 들었어요. 진도의 작은 마을 내동리에 왜군들이 묻힌 이유를 찾으려면 1597년 9월 16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날 진도 울돌목에선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명량해전입니다. 바다는 전사한 일본 수군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가 내동 마을로 떠밀려 내려왔습니다. 시체를 보면 걷어 무덤을 만들어준다는 바다 사람들의 관행. 그에 따라 내동 마을 사람들도 적군이었던 왜군의 시체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준 겁니다. 저가를 가리지 않고 인간의 도리를 지켰던 조선 사람들. 그 덕분에 후손들은 무덤을 찾아 조상들의 넋을 기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先祖を敬いたいなと思っております。亡くなった人たちの霊を慰めたいなという思いはいっぱいです。ありがたいというか、本当に心のこもった弔いであった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외덕산에서 우리는 전쟁이라는 참혹한 역사 속에서 핀 인류애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종은 군함을 사려고 계속 협상을 했습니다. 세동양행을 통해서 독일하고도 하고 또 영국 대사한테도 또 서로 문의해서 팔 수 있겠느냐고 얘기하고 그때마다 일본이 방해를 합니다. 결국 일본 측에서도 더 이상 군함을 사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다. 차라리 우리가 제공하자라고 해서 이제 고물 상선인 SS 팔라스라는 배를 개조를 해서 대포를 몇 개 장착을 하고 대한제국에 판매를 합니다. 그게 이제 한 55만 원, 당시 돈으로 55만 원 정도 됐는데 1903년도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데 고종이 직접 거기에 참석해서 배 이름을 양모라고 짓게 됩니다. 명목적으로라도 대한제국의 최초의 서양식 군함이니까 이거 일본 사람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황성신문에 이제 신수성이라는 분을 초대 함장으로 임명을 했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1894년은) 뭐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격동기였지 않습니까? 드디어 뭐 단발령 등 여러 가지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조선에서도 해외에 교육을 받고 와서 서구의 문물을 우리가 도입해야 되겠다. 박용효의 추천으로 신순성이라는 분이 관비 유학생으로 상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게 1897년부터 1901년 사이에 이제 공부를 해서 마치게 됩니다. 근데 물론 돈을 다 완납을 못했습니다. 우리 그 대한제국이 55만 원을 다 지불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신순성이라는 분을 함장으로 시켰지만
이제 실지 운항은 이제 일본인들이 했던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1904년에 뭐가 일어납니까? 러일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정부가 돈을 안 냈으니까 우리 도로 가져가겠다 해서 증발해서 이제 러일 전쟁에 이제 수송선으로도 쓰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1919년부터 1938년까지 약 20여 년간 신수성 선장이 칠습선 교관 및 선장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안타깝게도 해방 딱 1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최초의 선장이 바로 1895년에 선발된 관비 유학생이었다. 그리고 그분은 유학의 목적에 맞춰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선장으로 복무했다. 그게 사실 의미 있는 일이죠. 왜냐하면 5명이 동경상선학교에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선장으로 남은 분은 이분밖에 없는 것이죠. 양무호가 그렇게 러일 전쟁으로 일본에 넘어가고 나서 우리나라는 그러면 군함이 없었던 겁니까, 그다음에? 고종이 굉장히 사무쳤던 것 같아요. 1904년도에 다시 일본에서 또 만듭니다. 예, 광제호라고. 당시 톤수로는 상당히 큽니다. 1000톤 정도 됐던 배니까요. 그래서 해안 경비하고 세관의 밀수를 감시하는 순시선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우리 코스트가드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1905년도에 을사보호조약이 일어나서 이것이 일종의 등대 관리선으로 이제 격이 낮아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신순성 선장의 이제 아들이신 그 신태범 박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인천에서 최초로 개업을 한 의사가 되셨거든요. 그분은.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신순성 선장이 광제호에 대한제국의 깃발이 이제 걸려져 있던 것을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내려서 그걸 잘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해방 후에 이제 부산호가 이제 인천에서 출발할 때 그걸 갖고 가서 이제 이거 광제호에 달았던 국기니까 이것을 꼭 달고 그 해라라고 했다는 그 일화가 아주 유명한 우리 해운계의 일화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